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문제 해설을 할게요. 1번 다음 자료는 시기별 인구 정책을 나타낸 포스터이다. 가, 다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남자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성비 불균형인데 뭐 구체적으로는 남아 선호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는 남아 선호 사상이 거의 없죠. 내용 설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현재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먼 옛날도 아니죠. 그다음에 나는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아이들 좀 많이 낳으란 얘기죠. 얘가 현재가 되겠네요. 현재. 자, 그다음에 둘도 많다. 둘도 많은데 왜 셋 낳고 넷도 낳고 그러느냐. 그래서 얘는 과거에 우리나라 출생률이 되게 높았을 때 그 시절 인구 정책을 나타낸 포스터예요. 자, 얘는 그래서 과거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 어디쯤에 이게 있을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2000년대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남한 선호사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무조건 낳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초음파로 성별을 감식할 수가 없어서 그냥 낳았어야 돼요. 낳았고 봤더니 딸이야. 아들을 원했는데 그러면 또 임신해가지고 또 낳았더니 또 딸이에요. 그럼 또 임신을 해서 또 낳고 해가지고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중에는 위로 언니가 5명이 있고요. 5명이 있고 딸. 그 다음에 6째가 이제 오빠인데 이제 옛날에는 혹시 이제 병 걸려서 이제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했는지 다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선생님 동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싶어가지고 한 명을 더 낳았는데 걔도 딸이어가지고 무려 1남 7여인 그런 집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성별을 감식할 수 없었으니까 이런 성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를 많이 낳은 것뿐이죠. 하지만 1980년대 뭐 후반부터 성별 감식이 많아지면서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비 불균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뭐 그 무렵이 되면 200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2000년대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넘어갈게요. 기억, 다 시기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에 가깝다. 산하 제한 정책이고요.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출생아의 성비가 낮다. 성비가 100보다 낮다는 얘기는 여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얘가 10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가 시기는 출생아의 성비가 나보다 높았겠죠. 얘도 X. 디귿, 나 시기는 가 시기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다 시기는 나 시기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자, 출생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은 낮았고 사망률은 상대로 높았기 때문에 이때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 중위 연령이 되게 낮았던 얘도 옳은 설명.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르시오. 자, 이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20년을 지나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대략 2060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서 50%를 향해 올라가고 있네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의학 발달로 기대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맞죠?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맞죠?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 생산성은 앞에서 생산성 이야기했었죠. 뭔가 투입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많냐 그걸 말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노인들이 많아지면 노인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노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는 더 빠릿빠릿하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체력도 더 좋은 편이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연금, 의료, 복지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이와 같은 현상의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년 단축을 통한 청장년층 일자리 확대가 있습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무가 되겠네요. 3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프에 나타난 현상의 배경으로는 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나 등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봤더니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2018년에는 얼핏 한번 보면은 몇 명 정도가 되냐면 이렇게 봤더니 그쵸? 3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네요. 그런데 1975년에는 몇 명이 태어났냐면 80만 명이 훌쩍 넘어서 거의 90만 명이 태어났네요. 출생아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합계 출산율도 얘가 3.5명 정도에서 불과 얘가 33년 만에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한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이렇게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배경은 사망률 감소 상관없고요. 비혼 추세 증가 맞고요. 초혼 연령 하락이 아니라 상승, 양육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해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버 산업 육성 아무 상관없고요. 산하 제한 정책 그럼 안 되고요. 출산 장려금 지원 맞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맞고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이것도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다음 신문 기사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711만 5천 명으로 총 인구의 1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었다. 어떤 분기점? 어떤 그런 넘어서는 어떤 기념은 좀 그렇고 아무튼 기억할 만한 연도죠. 자, 반면에 저출산 심화로 유소년층 인구는 약 663만 2천 명으로 2016년에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에 추월당한 이후 이때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은 거죠. 유소년층 인구하고 노년층 인구가 똑같아진 게 이게 노령화 지수가 100이잖아요.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년보다 약 6만 5천 명이 증가하였는데 전체 외국인의 약 62.2%는 어디에 거주하냐면 당연히 수도권에 거주한다. 수도권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주로 이제 경기도 쪽,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서울 쪽에 거주하며 국적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겠죠. 중국. 자, 1번 기억.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죠. 그 다음 니은 노령화 지수는 2016년보다 2017년에 높다. 2016년에는 이제 100을 막 넘은 거고요. 2017년에는 노년층 인구는 711만 명,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는 663만 명이니까 노령화 지수가 이제 100보다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에는 영남권이 아니라 수도권. 그 다음에 리을에는 중국이 들어갈 수 있다. 니은,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옳은 것은 산업별, 성별, 외국인, 수업자 순대 남성, 여성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기도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일 거예요. 자, 농립업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농어촌에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만큼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긴 있지만 자 그래서 얘는 이게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우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율이 남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업 제조업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나하고 다를 이렇게 봤더니 나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죠. 그렇죠? 얘는 음식점이 해당할 거예요. 아무래도 서빙 같은 거, 뭐 음식 만드는 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고요. 다는 이제 숫자 자체가 많지 않죠. 그래서 농림어업이 될 거예요. 정답은 4번. 4번. 자, 6번 문제.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북도 무주군 중 하나임. 자, 이거 구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여기 단위를 봤더니 여기는 그냥 명이고 여기는 1000명이죠. 외국인 숫자가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자, 이쪽이 당연히 안산이고요. 이쪽이 무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주는 자 20세부터 39세까지는 여성이 이제 100명 정도인 거예요. 그다음에 남성은 40명 정도니까 무주군 전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생활하다 보면 그냥 여기에 사는 외국인들 전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자기는 20,000명이니까 2만 명인 거잖아요. 20세부터 39세 사이에 남성만 2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포인트는 이쪽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고요. 안산 제조업 공업 도시라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가는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자, 여기는 뭐 취업자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 총각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자가 많은 거죠. 됐죠?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을 찾아보면 가는 나보다 내국인 인구가 많을 것이다. 내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단위 자체가 다른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는 나보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건 맞죠? 무주하고 안산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20에서 59세 외국인 성비가 높을 것이다. 성비가 높단 말은 숫자가 크다는 얘기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자, 우리 결혼 이민자는 시골 지역이 비율이 더 높다 그랬었죠. 숫자 자체는 여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여기가 숫자 자체는 워낙 적으니까.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무주가 촌락 지역이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지도 표현의 기준이 된 인구 관련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알기 좀 어려워서 오답을 좀 골라내는 편이 낫다 그랬었죠. 한번 볼까요? 자, 성비는 얘가 정답이 될 수 없죠. 성비가 높은 곳은 휴전선 근처나 뭐 당진, 거제 그런 곳인데 일단 휴전선 근처 강원도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성비는 될 수 없고요. 그다음 총부양비는 얘도 일단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앞에서 이미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앞 단원에서 총부양비가 나와 있는 그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 있긴 한데 자, 여러분들 총부양비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소년층 비율은 이렇게 대체로 감소해 왔고 그 다음에 노년층 비율은 대체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얘가 이제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비슷한 원리로 어느 지역은 유소년층이 되게 많으면 노년층은 적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어느 지역은 주로 촌락이 되겠지만 유소년층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노년층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걸 더했을 때 총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원리로 풀기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외우는 게 좋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 노년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유소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노년 인구는 계속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시골 지역이 총 부양비가 높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중에서도 산간 지역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게 총부양비였어요. 그래서 얘는 X. 근데 뭐 설명한 김에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총부양비가 가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낮은 쪽에서는 탑3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여기 울산이에요. 울산. 울산은 우리가 이전 단원 문제 해설에서 거기는 노인 인구 비율이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일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청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총부양비가 낮다 그랬었잖아요. 그거 보고 일단 구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노년 부양비는 얘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시골 지역들이 노년 부양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낮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각 지역 인구 중 외국인 비율.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은 물론 서울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근데 여기는 비율이니까 일단 서울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고요. 안산을 비롯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공업도시들 안산, 시흥, 화성 그런 데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 또 굳이 따지자면 남동임의 공업지역에도 당연히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조금은 들어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외곽 지역은 좀 높지 않을까. 일단 유력한 정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도 마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각 지역 결혼 건수 중 국제 결혼 비율은 촌락 지역이 뚜렷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지역이 높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가 낮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서 4번이 정답이겠네요. 4번. 그래서 서울도 뭐 아예 없진 않고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시흥, 여기 뭐 안산, 그 밑에 화성까지 수도권에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이 지역이 유난히 높다. 그러면 각 지역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구나라고 좀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답이라고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오답을 골라내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긴 하죠. 넘어갈게요. 8번 그래프는 두 시기의 국제 결혼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산수를 조금 해야 돼요. 물론 암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산수에는 좀 약하니까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국제 결혼 건수 및 비율. 자, 우리가 국제 결혼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좀 줄었네요. 아마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결혼 자체를 이게 옛날보다는 많이 안 하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국제 결혼 비율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결혼 유형별 비율을 보면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외국인 남자랑 결혼할 때 뭐 베트남 남자를 데리고 오거나 데려온다기보다는 좀 그렇죠. 어쨌든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거고 미국 남자 또는 유럽에 있는 나라 또는 뭐 캐나다 남자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겠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남자 여자 그런 차이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출신 여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농촌 총각들이 많이 결혼하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살펴보면 답을 찾아보면 기억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만 명 이상이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볼게요. 2010년에 국제 결혼 건수는 대략 3.5만 명이에요. 일단 3.5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3.5만 명,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외국인도 3.5만 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자, 이제 이게 통틀어서 3.5만 건인데 이 중에 대략 80%가 남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요만큼이란 얘기잖아요. 외국인 남성이 요만큼이고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3.5만 명의 약 80%가 이제 여성인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만 명이 넘죠. 자, 이게 3.5가 아니라 그냥 3만 명이라고 잡아도 우리가 2만 명은 넘기 때문에 기억은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인데 좀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문계 학생들인데 지리 시간까지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니. 하지만 할 땐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니은
2017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5,000명 이상이다. 사실 기억하고 니은은 같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 없냐. 왜 짜증나는 이걸 갖다가 두 개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요. 자, 2017년에는 결혼한 건수가 2만 건이에요. 2만 건. 2만 건 중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2만 명 중에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을 봤더니 대략 30%죠. 그쵸? 얘가 25%는 넘잖아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0.3은 대략 0.6이다. 5,000명은 넘겠네요. 근데 실제로 30%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6,000명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5,000명보다는 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도 않는데 왜 니은 같은 선택지를 만들었을까? 기억이랑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뭐 속까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니은도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2017년은 2010년보다 우리나라 총 결혼 건수가 많다. 이것도 간단한 계산이에요. 자, 2017년을 봤더니 자, 결혼 건수 외국인과 결혼한 건 2만 건인데 그게 전체의 8%래요. 8%. 자, 그러면 이거 비례식으로 해가지고 총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도 구할 수가 있죠. 자, 외국인과 결혼한 게 2만 건인데 총 결혼 건수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X로 잡고요. 이게 외국인과 결혼한 게 8%, 전체는 100%. 이렇게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쪽이 총 결혼 건수가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상식에서 2010년에 비해서 2017년에 결혼 건수가 과연 많을까 적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수록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설명이 잘못됐어요. 물론 계산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굳이 계산하진 않을게요. 그럼 리을 두 식이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성비는 100보다 높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성비는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외국인 배우자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자, 두 식이 모두 이쪽이 외국인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이쪽이 여성인 경우니까 여성이 더 많은 거잖아요. 성비가 100보다 한참 낮다.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1번이네요. 기역 니은. 됐죠? 자,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씨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중 하나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가는 합계 출산율이 되겠네요. 2001년 1.29명으로 낮아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내에서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의학기술 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맞물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도 심화시켰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연령층별 인구 구조 변화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은 A가 청장년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C는 노년층이 되겠고요. 그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B는 유소년층이 되겠네요. 기억, 가에는 합계 출산율, 나에는 노동력 부족이 들어갈 수 있다. 맞죠? B의 비율이 낮아진 배경으로는 만혼 및 만은 늦을 만자예요. 만혼 및 비혼 현상을 들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너무 늦게 결혼하면 뭐 남성은 또 사실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예를 들면 40살에 아이를 낳으면은요. 애가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본인은 50대 후반. 그쵸? 50대 후반인데 중학교에 뭐 학부모임에 가야 된다.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까지 이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아이를 잘 안 낳아요. 특히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신체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아이를 낳을 때 되게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형아 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하면 아이들을 잘 안 낳으려 그런다. 일단 기형 니은은 옳은 설명이고요. C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버 산업이 성장하였다. 맞는 설명. A는 65세 이상 인구 아니죠. 그다음에 C는 유소년층에 해당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네요. 2번 다음 자료는 시기별 인구 정책을 나타낸 포스터이다.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의 상대적인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 이거 얼핏 보면 남한 선호사상 성비 문제 때문에 나온 포스터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연도가 지금 1981년이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사실은 남한 선호사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 내용 설명에서도 얼핏 한번 이야기했어요. 자, 남한 선호사상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성비 불균형하고 연결이 되려면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성별을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여자일 경우에는 뭐 좀 슬펐던 일이죠. 과거죠. 낙태를 시키고 남자아이면 낳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야 성비 불균형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남한 선호상이 강해서 첫째가 딸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한 명 더 낳겠죠. 둘째도 딸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셋째도 낳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낳으니까 자녀 수가 많아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섯째에 가가지고 정말 아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한 명이면 불안하니까 또 낳아요. 그리고 여섯째 또 아들이 나오면 이제 그만둘 텐데 또 혹시라도 딸이 나오면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일곱째도 딸 이런 식의 가정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궁금하면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고향이 시골인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한 반에 한두 명씩 이런 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1980년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가 호호 아이 둘 셋 하하 호호 희망 한국이라고 돼 있는데 애들 좀 낳으란 얘기죠. 오늘날 인구 정책을 나타낸 포스터예요. 그래서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낮을 거고요. 평균 초혼 연령은 높을 거고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많을 거고 정답을 찾아보면 D가 되겠네요. 그쵸? 넘어갈게요. 3번 문제.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는 서울과 울산 중 하나이고 A, B는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 하나임. 자, 가하고 나하고 비교해봤더니 정말 쉽게 구별할 수 있죠. 단위가 다르죠. 자, 아무리 울산이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제조업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 1000만 명, 울산 인구 10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얘가 당연히 서울이 되고요. 이쪽이 울산이 될 거예요. 그다음 뭐 서울을 봐도 좋지만 울산을 먼저 보면 A하고 B 중에 당연히 이 B를 봤더니 숫자가 훨씬 많고요. 남성이 여성보다도 훨씬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B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럼 당연히 A가 결혼 이민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죠. 자, 서울도 당연히 B가 근로자가 되는 거고 A가 결혼 이민자가 될 건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뭐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 되겠죠. 기억, 서울은 여성 결혼 이민자보다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다. 서울은 여성 근로자가 이민자가 결혼 이민자가 이만큼이니까 여기 2만 명이 조금 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이렇게 봤더니 얘보다 더 많은 거죠. 그 기억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아니죠. 맞죠. 아유, 자꾸 왜 이러지? 자, 얘보다 지금 얘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잖아요. 몇천 명 정도 더 많은 거네요.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울산은 남성 외국인 중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B가 근로자니까 결혼 이민자, 뭐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유학생보다 근로자가 더 많은 거죠. 옳은 설명이네요. 그다음 디귿 서울은 울산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가 높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이건데 자,
남자가 대략 여기 40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봤더니 30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울산은 자 외국인 근로자를 봤더니 남성은 거의 8,000명이고 여성이 2,000명이 안 되잖아요. 이 비율을 봤더니 울산 쪽이 상대적으로 남자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는 성비가 숫자가 크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서울과 울산 모두 외국 국적 동포수가 가장 많다. 자, 이제 외국 국적 동포수 이렇게 해서 더해 보는 건데,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제일 많죠. 뭐 기타를 포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더해 보면 9,000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여기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네요. 자, 그래서 이건 오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기역 니은. 자, 3번 했고 4번 그래프는 가나 지역의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는 동부와 면부 중 하나임. 자, 동은 시 밑에 있는 하위 행정구역이죠. 그 다음에 면은 군 밑에 있는 하위 행정구역이에요. 도농통합시 빼고요. 자, 그래서 이 동부는 도시 성격이 뚜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부는 촌락의 성격이 뚜렷하다고 보면 돼요. 됐죠? 그럼 가하고 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은 가가 엄청 높죠. 자, 그래서 가가 촌락이고요. 촌락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지금 면부고요. 면 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얘가 도시의 성격이 강한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동에 해당하겠네요. 됐죠? 가는 1970년대 이촌향도 과정에서 인구 순유입이 나타났다. 순유입은 유입에서 유출을 이렇게 뺐을 때 이게 0보다 큰 경우죠. 즉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하지만 우리 촌 지역 여기는 1970년대 이촌 향도 과정에서 인구 순 유출이 나타났죠. 많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 다음 2번 나의 총 부양비는 50 이상이다. 자, 우리가 총 부양비는 유소년층 인구 부양비랑 노년층 인구 부양비랑 더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부양비는 없고 인구 비율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구 비율을 한번 더해 볼게요. 얘가 지금 한 13, 얘가 12.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나의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의 비율의 합은 25% 정도죠. 그럼 나머지 75%는 청장년층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총 부양비는 대략 3분의 1이니까 33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50은 안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은 가는 나보다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자, 가는 촌락이고 나는 도시인데 도시에 해당하는데 설명이 잘못됐죠.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나하고 가하고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가 얼마나 많냐 뭐 계산해 볼 것도 없이 가가 노령화 지수가 훨씬 높겠네요. 자, 나는 가보다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촌락지역, 도시지역, 도시에 대부분 거주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문제. 그래프는 A, B 두 지역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는 총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A, B는 충남의 시하고 군 중 하나임. 시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군은 촌락이 되겠죠. 자, 가하고 나부터 먼저 구분해 보면 노년 부양비에다가 유소년 부양비를 더한 게 총 부양비니까 당연히 노년 부양비가 더 숫자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A 지역을 봤더니 가는 50 정도고 나는 70 정도니까 나가 총 부양비가 될 거고요. 이쪽은 노년 부양비가 되겠네요. 총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알면 유소년 부양비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총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를 빼면 유소년 부양비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시하고 시골하고 이렇게 구분해보면 노년 부양비의 차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A가 노년 부양비가 훨씬 높잖아요. B보다. 그래서 A가 여기서는 군 지역이고요. 군이니까 촌락이라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도시 지역이 될 거예요. 시 지역이고 여기는 도시다.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뭐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노년 부양비, 나는 총 부양비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두 시기 모두 A는 B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군하고 농촌하고 촌락하고 그 다음에 도시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군 지역이 중위 연령이 높겠죠. 이건 노년 부양비가 월등히 높으니까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비율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두 시기 모두 B는 A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B는 A보다. 자, 이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총 부양비에서 노년 부양비를 빼면 되는데 어차피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냥 묶어 생각할게요. 35 정도가 총 부양비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10이 조금 넘으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20이 조금 넘겠죠. 20이 조금 넘고요. 20 정도라고 적어볼까요? 그냥 20 정도고요. 이쪽은 총 부양비는 20 정도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는 얘가 50 정도니까 근데 얘는 거의 50이 조금 넘죠. 얘는 70이 대체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20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냥 20이라고 적었는데 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네요. 20이 조금 넘으니까 자, 우리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36하고 11 정도 차이니까 얘가 25 정도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2017년 경우에는 33에서 12 정도를 빼는 거니까 21 정도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 A는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대충 하려고 그랬더니 자,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72 정도였는데 얘가 51이니까 이거랑 비교해보면 21 정도죠. 얘가 더 높았고요. 그 다음 이 시기에는 68이랑 이렇게 봤더니 52랑 그럼 얘는 1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도 역시 B가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았네요. 자, 물론 직관적으로 도시 지역의 촌락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을 것 같은데 정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본 거예요.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A, B 모두 2010년보다 2017년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이건 총 부양비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A는 이렇게 하얀 거에서 새카만 걸로 이렇게 가는 동안 총 부양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총 부양비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고요.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6번 지도에 표시된 가다 지역의 인구 특성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AC 그래프의 제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강원도고요. 나는 충청남도고 다는 제주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걸 기준으로 찾는 게 좋아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하고 다보다 상대적인 값이긴 하지만 가보다는 거의 5배쯤 이렇게 수치가 큰 거고요. 다랑 비교해도 3배 이상이죠. 그러면 이 나가 과연 어디일까? 그러니까 이 나가 높은 충청남도가 높은 건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인구 밀도 노령화 지수는 아니고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답이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될 텐데 자, 역시 얘도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는 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C를 봤더니 강원도, 충청남도, 그다음에 제주도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가가 유난히 낮죠. 유난히 낮은데 그게 과연 인구 밀도일까 노령화 지수일까? 노령화 지수라면 강원도가 아무래도 높겠죠. 여기는 뭐 거대한 큰 도시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인구 밀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A가 노령화 지수가 될 건데 자, 여러분들 세 지역 중에 강원도가 노령화 지수가 제일 높을 거라는 건 짐작이 되죠. 알겠죠. 근데 충청남도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주도가 좀 낮아요. 그 이유가 제주도가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가 고향이든 아니든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주도에 대한 붐이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의 인구가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 근데 제주도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 노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제주도 가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기에도 유소년층이 당연히 좀 늘어났겠죠. 그 시기 동안. 그래서 충청남도보다도 제주도가 노령화 지수가 좀 낮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프는 내 시도의 노년층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라는 경기, 서울, 울산, 전남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꽤 많고요. 그리고 그걸 알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네 지역을 봤더니 일단 한 지역은 완전히 특성이 다르죠. 노년층 인구 비율이랑 노령화 지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도 월등히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라는 전라남도예요. 전남. 그렇죠? 그다음 가나 다 중에서는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가 확실히 적죠. 그리고 여기 노령화 지수도 가가 제일 낮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울산이에요. 울산. 자, 여러분들 울산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되게 평범한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970년대랑 1980년대랑 그다음에 1990년대까지도 공업이 계속 발달하면서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뭐 그 외에 공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돼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공장이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부분 젊은 사람들. 청장년층이라고 하기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대, 뭐 30대 초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업의 발달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아직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노년층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덜 지났어요. 그래서 울산은 그 특성상 지역 내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아요. 시도를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거의 한 군데만 빼놓고 세종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면서 생기면서 세종이 독보적인 1등이지만 울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울산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는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 빠져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그다음 젊은 사람들의 자녀가 유소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서울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요. 됐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하고 다하고 이렇게 비교했더니 노년층 인구 비율은 두 개가 뭐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같거나 뭐 조금 낮은 정도인데 문제는 노령화 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인데 자, 노년층 인구 비율 차이보다 노령화 지수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지는데 얘가 노령화 지수가 훨씬 작은 거죠. 그만큼 이 지역 내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가 경기도예요. 경기도고 다가 서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문제, 이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들은 한국지리 인구 부분을 또는 더 앞서서 한국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말 깊게 이해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1번 가의 유소년층 인구는 노년층 인구의 2배 미만이다. 자, 이런 게 조금 사람을 짜증나게도 하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숫자를 적을 때는 되도록이면 어느 한쪽을 100으로 맞춰주면 좋아요. 우리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이게 뭐 100분율이니까 한쪽이 100이면 어쨌든 나머지 한쪽을 비교하기가 쉽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봐볼게요. 가의 유소년층 인구를 보면은
유소년층 인구하고 노년층 인구를 볼 건데, 자 여기 노령화 지수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공식은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그게 70한2 정도 된다는 얘기는 유소년층 인구가 100명일 때 여기에 72명 정도 노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말을 봤더니 유소년층 인구는 노년층 인구의 2배 미만이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됐죠? 그 다음 2번. 나는 라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 경기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노년층 인구 비율은 12, 그 다음에 22 거의 2배지만 인구 규모는 이쪽이 1300만,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여러분들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죠.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다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절반은 수도권에 살아요. 2,500만 명 정도. 그럼 나머지가 이제 2,5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중에 1,000만 명 정도는 영남권에 살아요. 경남,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대구. 이게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도까지 8개의 시도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략 1,500만 명 정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광주랑 대전은 인구수를 알고 있잖아요. 150만 명, 150만 명 합치면 300만 명이죠. 그러면 1,500만 명 중에 두 행정구역을 빼면은 6개가 되는데 1,5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빼면 이제 1,200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1,200만 명의 행정구역은 도가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물론 이제 제주도는 인구가 좀 적긴 하지만 근데 충청남도는 인구가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도가 대략 인구가 200만 명보다 좀 많거나 200만 명보다 조금 적거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됐죠? 그렇게 하면 일단 어떤 감이 생기잖아요.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은 필기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말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한번 적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인구 규모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노인 인구 자체는 얘는 지금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죠. 그리고 경기도가 전라남도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넘어가고요. 다는 수도권, 라는 호남권에 속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나와 다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나 경기와 다 서울은 행정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요. 다 끝나가는데. 자, 나와 다는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가와 라 중 도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를 봤더니 경기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죠. 오히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네요. 어쨌든 이게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자본과 노동력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업연수생 제도. 자, 기억에는 내국인 근로자의 3D 업종 깊이 및 임금 수준 향상이 포함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시행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니은은 단순 기능 인력의 비율보다 고급 기술 인력의 비율이 높다. X죠. 3D 업종에 주로 이제 종사하는데 단순 기능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 이 외에 결혼 이민자와 그다음에 리을 유학생의 수도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자, 결혼 이민자는 주로 우리나라의 남자와 그다음에 외국인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비가 100보다 많이 낮을 거예요. 여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다음에 리을 유학생은 사실 뭐 남녀 비율을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하죠.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별다른 특성이 없으면 100 근처가 되겠죠. 얼마인지는 사실 선생님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 근처일 거예요. 근데 이쪽이 워낙 뚜렷하게
여성 중심이니까 여성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남자와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디귿이 리을보다 성비가 실수했네요. 리을이 아니고 니은이네요. 미안해요. 자, 얘는 확실히 100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당연히 여기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겠죠. 그리고 여기는 성비가 100보다 훨씬 클 거니까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왜 리을을 니은으로 봤을까요? 이상하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걸 봤나? 아무튼 리을 볼게요. 리을은 디귿보다 평균 체류 기간이 길다. 유학생은 당연히 공부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고요. 결혼 이민자는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계속 살 수 있는 거고 설령 조건을 이렇게 충족을 못 해가지고 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귀화는 못하더라도 그냥 우리나라에 계속 살면 되는 거죠. 결혼했는데 유학이랑 결혼이랑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체류 기간은 머무는 기간은 리을보다 디귿이 더 길겠죠.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2번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해설이 끝났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한국지리 전체 내용에서 처음 공부하는 부분 또는 뭐 추가로 공부할 게 좀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그 단원부터는 앞에서 정말 공부했던 내용들의 완벽한 복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담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